순간 이거 훈육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옳은 말을 해야 돼. 옳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와서 잡아갈 거야. 이건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방동이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핸드폰 사용 시간이야. 그리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에 대한 중재 지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그리고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 그런데도 왜 나에게 질문하실까 생각해봤거든. 그 영상 속에서, 책 속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적용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지. 아이와 함께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되기 10분 전에 신호를 통해서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이런 방법적인 것들 알려주는 영상들 진짜 많다고. 그런데도 왜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일 거야. 실패했으니까. 왜 실패했을까? 글쎄.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 영상을 통해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아이에게 적용을 했어. 5가지 방법을 시도했네. 그런데 아이가 싫은데? 나 따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어떤 좋은 기술과 방법도 아이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부모가 알려주는 지침을 내 아이가 기꺼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잖아. 이게 바로 훈육이야. 훈육은 내 부모가 해주는 이야기에 따라야겠다.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기꺼이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제대로 된 훈육이야. 훈육은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제대로 된 훈육 방법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아이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부모님들이 있거든. 아이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줘야죠. 그 아이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가 독재자고 부모는 노예야. 자,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 부모가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 부모가 독재자고 나는 노예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야. 진정한 훈육의 본질은 동등성이야. 평등. 우리 지안이는 사실 우리의 훈육 안에 기꺼이 들어와. 내가 훈육을 좀 잘하는 것 같긴 해. 그런데 그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배웠어, 나도. 민주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거든. 이게 우리 유아교육계에서는 바이블 같은 책이야. 나 한 5번 넘게 읽었을 것 같아. 정말 많이 낡았지.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이 책은 필독서야. 그때는 사실 이론적으로 이 책을 만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안이를 낳고 나서 2번째로 이 책을 만나게 된 게 13개월이 된 지안이의 피부 치료를 위해서 2시간 넘는 수면 마취를 해야 하는 그런 진료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이었어. 그런데 수면 마취하려면 금식해야 되거든. 그래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주무시더라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안이가 우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젖을 물릴 수도 있고 우유를 먹일 수도 있을 텐데 금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계속 울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될까봐 아이를 안고 기차 통로로 나갔어. 그래서 아기띠를 하고 지안이를 계속 달랬거든. 그랬더니 아이가 서로록 잠이 드는 거야. 그때 아이를 안고 내가 이 책을 펼쳤어.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읽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 그때 이 책을 읽는데 그냥 이 책이 주는 가르침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야. 왜냐면 그때 내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아이에게 알 수 없는 죄책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민주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드라이커스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오롯하게 다 전달이 되었고, 그때 내가 했었던 결심이, 그래 지안아, 엄마가 꼭 이런 엄마가 되어줄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냥 이 책을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할게. 평등할 것, 동등할 것, 그리고 의도를 알아차릴 것. 남편 자기 조절 능력이란 뭘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겠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멈추겠다는 거 결국 조절력이거든. 그쵸. 자기 조절력이야. 상황적 요구에 맞게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기 조절 능력에 선행되는 게 자기 통제력이야. 자기 통제력은 24개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거든. 예를 들면 수능하는 거야. 어른들의 지침에. 그리고 요청이 있으면 행동을 지연할 수도 있어야 해. 그냥 이건 쉽게 이야기하자면 멈추는 거. 멈추거라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거. 그리고 부모의 감시 없이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동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내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무서워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이야. 자, 그렇다면 자기 조절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자기 조절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부모가 그 어떤 지침을 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서 부모의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거야. 자기 조절 능력은 24개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지만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된 결과라고 생각해야 돼. 아, 진짜. 자기 조절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 자기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이에게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쉽게 하나를 이야기할게.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 데려갔었던 거 기억나지? 지안이가 한창 입으로 세상을 탐색하던 구강기 시절을 지나고 있었을 때였어. 우리가 다대포 해수욕장에 데리고 갔을 때 우리의 의도는 어떤 거였니? 아이가 모래놀이 도구를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그런 촉감놀이를 시켜주고 싶어서 우리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데려간 거였어. 그런데 지안이 어떻게 했어? 모래를 손으로 잡자마자 바로 입속으로 넣어버렸잖아. 그런데 모래가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본인도 이 감촉이 이유식의 감촉과는 다르다는 거 인간인데 알잖아. 그래서 아이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랬는데 12개월 전후에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뱉을 수 없다고. 맞아.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물통에 물을 넣어서 입 안을 헹궈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 그리고 나서 다시 백사장으로 돌아왔어. 그때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래 위에 아이를 올리지 말자고 했어. 또 모래 먹을 것 같다고. 평상 위에서 놀게 하자. 묶어놓자 했지. 묶어놓자 했잖아. 아이를 저 밑에 못 내려가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어? 다시 모래사장 위에 아이를 앉혔어.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또 아이가 모래를 입속에 넣었어.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아이를 데리고 입안을 헹구는 그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부모들이 그때 한참 많이 싸울 때잖아. 그때 내가 묶어놓자 했는데. 그때 남편은 이제 모래 위에 올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아니야. 우리 지안이 모래에서 놀아야 돼. 이래서 우리가 약간 그때 다툼이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 다시는 바닷가에 놀러 오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세 번째 또다시 모래사장 위에 올렸더니 지안이가 모래를 잡고 입속에 넣으려다가 자기가 멈췄어. 봤다. 그게 돌 전후였다고. 이게 뭔지 아니? 이게 자기 조절력이야. 이게 자기 조절력의 훈련이라고. 아이가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이상한 가루를 입속에 넣으면 나에게 고통이 와 하는 걸 아이가 인지해서 입속에 넣는 반사적인 본능에서 멈추려는 노력. 이게 자기 조절력을 배우는 훈련과 연습이었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부모들은 내 아이가 그런 거 먹다가 잘못될까봐 제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옆에 있어줘야지. 이상한 거 먹고 진짜 큰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우리가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모래 먹을 때 우리가 옆에 있어줬잖아. 근데 우리 보통 먹을 때 옆에 있어주면서 지지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몸무게 계속 우리가 막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이는 배울 기회를 잃지. 이 영상 논란이 많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내가 해줘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경계가 없잖아. 그래,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건 그대들의 몫이야. 모든 메시지는 이해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내 이야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이해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 무조건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 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의 몫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부모의 안전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근데 내가 불안도가 높아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하시면 돼. 그런데 분명히 나의 메시지를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나는 믿어. 이 민주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책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을 보고 반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그런데 난 그것도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 이 책이 나에게는 최고의 책이지만 누군가에겐 저거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이 저렇게 키울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훈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질서를 가르쳐주는 게 훈육이야.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이커스는 자연적 기결과 논리적 기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거든. 내가 계속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자연적인 기결이야.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의 지침 없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한겨울에 엘사 드레스 입으려고 하거든.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 안 돼. 감기 걸려. 그럼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 엄마 머릿속에는 그 단계들이 다 예상이 된다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 지금 당장 나는 이 엘사 드레스를 입어야 되겠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엄마와 아이는 어때?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 엄마의 의도는 뭐다?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방해해. 나를 괴롭히는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부모의 지침을 기꺼이 따르고 싶을까? 엄마는 뭐든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엄마의 지도력에 따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한동안은 아마 엄마의 그런 강압적인 지도에 아이가 따를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부모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훗날 아이가 조금씩 힘을 키워가면 어떻게 될까? 엄마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엘사 드레스를 입고 한겨울에 나가겠다고 하면 기회를 줘라. 진짜 엘사 드레스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관용이야. 관대함. 부모로서의 진짜 건의의 힘을 보여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사 드레스를 입고 나가되 몰래 아이의 외투를 챙겨 나가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성격에 따라 엄마 난 너무 추워 그 외투 나 다시 입게 해줘라고 말하는 순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추워서 이를 돌돌돌돌 떨면서도 엄마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옷 입혀달라는 소리 끝까지 안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하지만 부모는 보면 알잖아. 지금 저 아이에게 외투를 줘야 되는 시간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엄마가 아이에게 먼저 제안하는 거야. 이제 옷 입자, 춥지? 하고 입혀주면 되는 거야. 이게 부모의 간대함이야. 이 모습을 아이는 보고 배울 거야. 그런데 부모들 중에서 자연적 기결을 좀 이상하게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 저 추워봐야지, 식겁을 해봐야지 정신 차린다. 이러면서 아이가 엄마 옷 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네가 분명히 입지 않겠다고 했어. 한번 추워봐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가르쳐서는 아이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 춥지? 옷 입자 하고 주는 거야. 하지만 이미 아이는 다 배웠어. 한겨울에 엘사 드레스는 너무 춥구나.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배가 고프면 찾게 되어 있거든.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야. 그런데 부모들은 내 아이가 배고플까봐 미리 걱정을 하시지. 법륜스님이 며칠 전에 영상 올리신 게 너무 재밌더라고. 부모 아이에게 밥 먹으라 하신대. 그러면 아이가 안 먹을 거야 하면 아니 왜 안 먹어? 지금 엄마 다 차려놨는데 빨리 와서 먹어. 안 먹을 거라고. 너 나중에 달라고만 해봐. 그냥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대. 그러다가 아이가 진짜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 봐봐. 엄마가 아까 전에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고 왜 이제 와서 밥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면서 또 안 해도 될 말을 한다 하시는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만 해도 되냐면 밥 먹거라. 안 먹을 거야. 그래라. 그러고 나서 아이가 엄마 밥 줘! 라고 말했을 때 엄마 영어 끝났어!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관계가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부모가 아이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무 지레짐작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자연적 기결의 결정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 근데 아이가 배가 고프대. 그래, 배가 고픈 건 너무 당연해. 비난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의 감정만 이해해 주시면 돼. 그럼 이 아이는 엄마의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밥 먹으라고 할 때 먹지 않으니까 불편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보통 그러고 나서 챙겨주잖아.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지. 그럼 아이들은 자연적 기결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자연적 기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도움 대신 격려를 해주면 돼. 아이를 옆에서 하나하나 챙기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격려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너무나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먹으라고 할 때 안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뭐 굶어봐. 정신을 차리게. 이걸 통해서는 아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다만 그래 배고프지. 많이 배고플 것 같아. 이런 격려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우리 집에 칼을 들고 쳐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삶이란 무엇일까? 나답다는 건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니? 고민할 수 없거든.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부모의 날카로운 눈빛과 언어 속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자를 향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배움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논리적인 귀결이야. 논리적 기결은 뭐냐면 본인이 한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논리적 기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얘 의도성 알아차리기야. 의도를 알아차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우유를 엎었어. 엄마 약 올리려고 엎은 거니? 아니지. 엄마 고생시키려고 엎은 거니? 아니야. 의도는 뭐야? 내가 스스로 컵에 우유를 부어서 마시고 싶다 하는 아이의 도전의식이었다는 거야.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쏟은 상황을 지켜보라는 거야. 의도를 모르고 보면은 은연중에 어떤 대사가 나가 왜 또 쏟았어?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이런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의도를 알고 보면 무엇이다? 스스로 우유를 부어서 마시고 싶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눈과 손의 협응이 뛰어나지 않아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유를 컵에 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쏟을 수 있지. 미숙해서 쏟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네가 쏟은 우유는 네가 정리하거라 하는 기결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알려주면 돼. 어떻게? 다음번에 우유를 부을 때는 컵을 한 손에 잡고 우유를 조금씩 붓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와 훈련을 하는 거야. 혼을 낼 게 아니라 한 번 더 따라보게 해주면. 그렇지. 한 번 더 따라보게 해주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 아이가 우유를 쏟았다는 것에 대해서 야단칠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가지고 가라. 근데 우유로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의 실수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으니 우유 빈깍에 물을 넣어서 싱크대 같은 곳에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라는 거야. 자, 이렇게 배운 아이는 그 다음번에 우유를 부을 때 어떻게 할까? 잘하겠지. 왜? 경험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지마. 엄마가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도록 스스로 우유를 부어서 마실 수 없는 아이로 만들어 버린 건 그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야. 이 아이는 연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거지. 여기는 에피소드 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제임스, 9시 되면 우리 교회를 가기 위해서 출발할 거야. 지금쯤에는 양말을 신어야겠다. 챙기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제임스가 엄마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TV 시청을 해. 그래서 엄마가 5분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어. 제임스, 엄마와 약속한 시간이 5분 남았다. 그런데 제임스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자,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어떻게? 제임스,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양말을 신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는 오늘 함께 교회에 갈 수 없어. 집에 있거라. 하고 온 가족들이 제임스만 놔두고 교회를 가버려. 자,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임스, 엄마가 9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양말을 신지 않고 있으면 어떡해? 하면서 아예 양말을 신겨주고 비난 섞인 말을 하면서 아예 손을 끌고 교회로 간다는 거야. 대부분 그렇지. 대부분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상황을 두고 봤었을 때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야. 부모가 진짜 본인을 놔두고 가버리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그 다음 주에 제임스 교회 갈 준비하거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를 두고 갈 수도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양말을 신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부모가 9시가 되었는데도 양말을 신지 않은 아이에게 양말을 신겨준 경험이 학습된 아이는 어떨까? 엄마 아빠 말만 저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또 나의 양말을 신겨주고 교회에 데리고 가줄 거야. 아이가 이렇게 예상해버린다는 거야. 또 이 이야기만 듣고 또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 못하시면서 그거 박이만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 이 에피소드가 주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 이 에피소드가 주는 건 뭐야?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훈육을 하라는 거잖아. 아이가 식당에 갔어. 엄마가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지침을 줬어. 그런데 아이가 뛰어다녀.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뛰지 마. 너 이렇게 하면은 식당에서 나갈 거야. 이래놓고서 안 나가시거든.
이게 너무 보편적인 상황이야. 아이는 계속 뭘 학습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말뿐이야.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 은연중에 아이들이 다 학습되고 있다는 거야. 그때는 진짜 나와야 돼. 먹다가도 나와야지. 한 번 잘 가르치면 평생 간다고 생각해야 돼. 고기를 다 구워놓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핸드폰 그만 보고 고기 먹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 핸드폰을 보는 거야. 멈춰야 되는데 고기 먹는 시간이야 했는데도 아이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어. 너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하면 엄마 이제 고깃집 안 올 거야 하면서 아이 입속에 고기 넣어주시거든. 아이 시선은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핸드폰을 뺏어서 엄마 가방 안에 넣어야 돼. 그리고 고기 먹거라. 그런데도 아이가 핸드폰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너 지금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엄마는 너를 안고 식당 밖으로 나갈 거야. 왜냐하면 너의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야. 멈추거라. 요구를 했는데도 아이가 계속 울잖아. 그랬을 때는 엄마가 과감하게 아이를 안고 진짜 고깃집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없겠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 엄마는 한다면 하네 하는 걸 학습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해. 훈육이란 뭐냐면 옳은 말, 옳아야 돼 남편.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하게 하는 게 훈육이야. 진짜 어렵다. 화내는 순간 이거 훈육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옳은 말을 해야 돼. 옳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와서 잡아갈 거야. 이건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훈육은 하면 안 돼. 너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엄마 집 나갈 거야. 엄마 집 나가지 않을 거잖아. 너 쫓아낼 거야. 쫓아내지 않을 거잖아. 옳지 않은 말은 훈육에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배우지 못해. 옳은 말을. 어떨 때? 필요할 때. 지금 이 말이 꼭 아이에게 필요할 때인가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참 재미있게 노는 아이 옆에서 엄마가 정리하고 놀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 이거 지금 현재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는 아이에게 대놓고 예전에 가르쳤어야 되는 지침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야. 옳은 말을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훈육이라는 거야. 옳은 말을 하고 필요할 때 말했는데 친절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안 하니만 못한 게 되어버리는 거야. 엄마들이 훈육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몇 번째 말하니? 엄마 몇 번이나 말해야 해? 자, 이 말인 즉슨 말로는 훈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말로만 아이들에게 배울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배울 것을 입으로 강요하잖아. 저항할 것이야. 그런데 아이를 격려하잖아. 협조할 것이다. 강요하면 저항할 것이요. 격려하면 협조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진짜 제대로 된 훈육을 사용해야지 아이가 자기 조절력을 배울 수 있다. 자기 조절력을 갖춘 아이들만이 부모의 지침에, 훈육의 가르침에 기꺼이 들어올 것이다. 자, 이 훈육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을 거야.